어머님, 이번 주말에도 부탁드려요. 문자 한 줄이었다. 느낌표 하나 없이, 이모티콘 하나 없이, 마치 편의점에 우유 한 팩 사다 달라는 것처럼 툭 던져진 17글자. 박수님은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화면 속 며느리 이름 은지 며느리 옆에 붙은 카카오톡 특유의 주황색 말풍선이 선명했다. 창밖으로는 4월의 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막 정성껏 닦아놓은 주방 타일 위로 그 빗소리가 간신히 스며들었다. 수님은 행주를 천천히 개수대 위에 내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가 마침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지 그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겐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거예요. 이번 주말이라는 건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였다. 그러니까 이틀이었다. 아들 내외가 경조사 겸 여행을 간다고 했다. 아들 준혁이 회사 동기 결혼식이 부산에 있고 어차피 내려가는 김에 1박을 더 한다고 했다. 5살 손주 하준이는 물론 수님의 몫이었다. 아무도 부탁한다는 말을 직접 꺼내지 않았다. 은지의 문자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부탁드려요라는 정중한 존댓말이 오히려 수님의 가슴 한복판을 정확하게 찔렀다. 당연하다는 것을 정중하게 포장한 말. 거절의 여지를 철저하게 닫아놓은 말. 30년 동안 수님이 들어온 말들은 전부 그런 식이었다. 박수님, 올해 66이었다.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22에 서울로 올라와 25에 시집을 갔다. 남편 김태용은 중소기업 영업부 과장이었고 시어머니는 눈빛만으로도 며느리의 하루를 통제할 줄 아는 분이었다. 수님은 그 집에서 12년을 살면서 제사 음식 만드는 법, 시어머니 드실 나물 무치는 법, 남편 양말 개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입 다무는 법을 배웠다. 아들 준혁이를 낳고 준혁이가 결혼해서 하준이를 낳았다. 수님은 그 사이 어느 시점에 자기 자신이 가족이라는 기계의 부품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부품은 교체되기 전까지는 묵묵히 제 역할을 할 뿐이다. 문제는 부품이 늙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무릎이 시렸다. 작년 겨울부터 계단을 오를 때마다 오른쪽 무릎에서 소리가 났다. 정형외과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고 했고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수님은 그 말을 집에 와서 가족에게 전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손주 하준이는 발이 빨랐다. 한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 아이를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 보면 저녁에는 발바닥이 퉁퉁 부었다. 수님은 그것도 말하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몸이 느끼는 것들은 가족회의 안건이 아니었다. 은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수님은 그것만은 공정하게 인정했다. 직장 다니는 며느리였고 나름 살림도 했고 명절에 와서 설거지라도 하겠다고 소매 걷어붙이는 스타일이었다. 문제는 선의와 당연함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은지가 하준이를 맡기는 건 수님이 할머니이기 때문이었다. 준혁이가 제사 준비를 기대하는 건 수님이 어머니이기 때문이었다. 태용이 밥을 기다리는 건 수님이 아내이기 때문이었다. 수님이 박수님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은 이 집안에 한 명도 없었다. 그 문자를 받은 날은 마침 수님의 66번째 생일 전날이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준혁이는 출장 중이었고 은지는 회의 중이었고 태용은 골프 모임이 있었다. 수님은 혼자 미역국을 끓였다. 냉장고 속 미역을 꺼내며 손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생일이라서 특별히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그냥 몸이 뭔가 따뜻한 게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냈다. 수님은 혼자 미역국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아파트 창문 너머 서울은 언제나 회색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은지의 문자가 왔다. 수님은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서 있었다. 행주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고 다시 일어나고 주방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러다 서재, 사실 서재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태용의 컴퓨터가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앉았다. 뭔가를 쓰고 싶었다.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는데 쓸 기회가 없었던 것을. 워드를 열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다. 그리고 수님은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간단했다. 박수님의 시어머니 며느리 어머니 아내 직책 사직서.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저 박수님은 1959년 4월 7일생으로 1984년부터 현재까지 약 42년간 본 가족의 며느리, 아내, 어머니, 시어머니, 그리고 손주 돌봄 담당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문장을 쓰면서 수님은 처음으로 숫자를 세어보았다. 42년. 숫자로 쓰고 나니 입안이 쓸쓸해졌다. 42년이라는 시간이 자신에게 도대체 무엇을 남겨놓았는지 생각했다. 관절염과 깊어진 팔자주름과 사용하는 법을 잊어버린 스케줄러와 맞다. 수님에게는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었다. 제주도. 결혼 전에 한번 가보고 싶었다. 신혼여행 얘기가 나왔을 때 제주도를 말했더니 태용이 제주도는 국내 여행이라 식상하다며 일본으로 끌고 갔다. 그 이후로 제주도는 수님의 마음속 서랍 어딘가에 잠들었다. 글은 계속 이어졌다. 그간의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절 제사 음식 준비 및 차례상 차리면 사회 이상, 손주 하준 돌봄, 서비스주 2에서 3회, 방과 후 및 주말 포함, 가족 식사 준비일 1에서 2회, 남편 의류 세탁 정리 관리, 각종 경조사 준비 및 참석 동행. 그러나 본 직책에 대한 급여, 휴가, 병가, 퇴직금은 단 한 번도 논의된 바 없으며 본인의 건강 상태 악화퇴행성 관절염 진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배려도 제공된 바 없습니다. 쓰면서 수님은 울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담담했다. 이건 분노의 글이 아니었다. 영수증이었다. 자신이 쓴 것들을 정산하는 그 긴 영수증의 마지막 줄을 이제야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에 본인 박수님은 위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직할 것을 통보합니다. 인수인계는 하지 않겠습니다. 42년간 하셨으면 이제 각자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항상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 번도 저를 보신 적이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26년 4월 8일. 박수님 올림. 수님은 출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들었다. 카카오톡을 열고 우리 가족 단톡방을 눌렀다. 남편 태용, 아들 준혁, 며느리 은지, 그리고 수님, 4명짜리 단톡방이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사흘 전 준혁이가 보낸 출장 일정 공유 이미지였다. 수님은 사직서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화면 위로 파란 체크 표시가 떴다. 전송 완료. 수님은 폰을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밑에 넣어두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15년도 더 된 삼성 여행사 로고가 붙은 구형 트롤리였다.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여행 책자 한 권이 들어있었다. 제주도 100배 즐기기. 2009년도 판이었다. 수님은 책을 꺼내 잠시 들여다보다가 가방 안의 네이와 윈드브레이커를 차곡차곡 개어 넣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단톡방 알림이 울리기 시작한 건 오후 2시였다. 준혁이었다. 엄마, 이게 무슨 장난이야?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전화 왜 안 받아? 은지가 뒤따랐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가 뭔가 많이 서운하게 해드린 건가요? 직접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태용의 메시지는 3시간 뒤에야 왔다. 야, 박수님. 지금 뭐 하는 거야? 전화 받아. 수님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항공사 앱을 켰다. 김포 마이너스 제주 다음 날 오전 7시 50분 편. 남은 좌석 있음. 수님은 카드를 꺼내 결제 버튼을 눌렀다. 자녀 좌석 4석 중 창가 자리 1석. 왕복이 아닌 편도로 눌렀다. 언제 돌아올지 몰랐으므로. 아니,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당장은 돌아오고 싶지 않았으므로. 그날 저녁 수님은 태용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라디오를 켜고 FM을 찾았다. 클래식 채널에서 드뷔시의 달빛이 흘러나왔다. 수님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소파가 편안하게 느껴졌다.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는 저녁이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이렇게 슬픔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수님은 처음 알았다. 밤 11시 태용이 들어왔다. 저녁이 없는 식탁을 보고 굳은 얼굴로 안방에 들어오더니 말했다. 야, 단톡방에 그게 무슨 짓이야? 준혁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거기다 자기 며느리까지 봤잖아. 수님이 천천히 대답했다. 다들 알아야 하니까 거기 올린 거예요. 밥은 왜 없어? 저녁에 들어오면 당신이 항상 해놓던 거 아니야. 수님은 라디오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부터 안 해요. 사직서 읽었잖아요. 태용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다. 그러다 더 이상 뭔가 말을 꺼낼 여지가 없다는 걸 느꼈는지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냄비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용이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소리가 들렸다. 42년 만에 처음 나는 소리였다. 수님은 눈을 감은 채로 달빛을 들었다. 음악은 여전히 흘렀다. 다음 날 새벽 5시 수님은 일어났다.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나갔다. 신발장 위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가족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자기 자신에게 확인하는 말이었다. 나간다. 잘 있어라. 현관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서울의 새벽은 아직 어두웠고 비는 이미 그쳐 있었다. 박수님은 트롤리 손잡이를 꼭 쥐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공항버스가 오전 6시에 있었다. 그것을 탈 생각이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0분이었다. 수님은 처음으로 그 길을 걸으면서 주변을 제대로 둘러보았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4월의 새벽 벚꽃이 가로등 불빛 아래 흰빛으로 흔들렸다. 아름다웠다. 수님은 생각했다. 이 길을 몇 년을 다녔는데 벚꽃이 피는 걸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 비행기는 시간에 맞게 떴다.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다. 한강이 보이고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그 안 어딘가에 자신이 42년을 산 집이 있을 것이었다. 수님은 그 방향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앞쪽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있었다. 구름 너머로 제주도가 있었다. 수님은 좌석 등받이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다. 단톡방이 터진 건 수님이 비행기 탑승구에 서 있을 때였다. 탑승 대기 중에 마지막으로 한 번 폰을 확인했더니 메시지가 23개였다. 읽지 않기로 했다. 비행기가 뜨면 어차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야 하니까.
수님은 폰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고 탑승구 앞 벤치에 조용히 앉았다. 공항은 아침 일찍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 출장 가방을 끄는 정장 차림의 남자, 할아버지 손을 잡고 종종 걸음치는 아이. 수님은 그 장면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새벽부터 일어나 공항버스를 타고 체크인을 했는데도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가 몸속에서 조금씩 풀려나오는 기분이었다. 한편 서울의 우리 가족 단톡방은 말 그대로 폭발 중이었다. 아들 준혁이 먼저 전화를 한 번 더 걸었다. 수신 불가. 은지도 걸었다. 수신 불가. 태용이 전화를 걸었을 때는 이미 비행기가 이륙한 뒤였다. 수신 불가.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패닉에 빠졌다. 준혁은 서울 출장지에서 아침 회의를 건너뛰고 팀장에게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재빨리 어머니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친구라고 해봤자 동네 친구 김복순 씨와 예전 교회 권사 모임 회원 정도였다. 김복순 씨에게 전화가 연결됐다. 준혁이 다급하게 물었다. 복순 이모, 저 준혁이에요. 우리 엄마 혹시 요즘 이상한 얘기하신 거 없어요? 아니면 어디 많이 편찮으신 건 아닌지요? 단톡방에 갑자기 사직서를 올리고 연락이 안 돼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김복순의 목소리가 느긋하게 들렸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내가 볼 때는 제일 정상적인 짓 한 거야, 수님이가. 근데 준혁아, 너 엄마 생일이 언제인 줄은 알고 있어? 준혁은 그 질문에 잠깐 멍해졌다. 생일. 어제였나? 아니 오늘이었나? 폰을 확인했더니 오늘 날짜가 4월 8일이었다. 어머니 생일이 4월 7일이었다. 어제였다. 준혁은 입을 다물었다. 복순 씨가 말을 이었다. 어제 수님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아무것도 아닌 척 전화했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혼자 미역국 끓여 먹었더라고. 식구들이 아무도 몰랐다고.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알아? 준혁아, 잘 들어. 내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지쳐도 너무 지쳐버려서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는 거야. 내가 그걸 왜 지금까지 몰랐어. 전화가 끊겼다. 준혁은 한참 화면을 바라보았다. 4월 7일이라는 숫자가 화면 속에 박혀 있었다. 자신이 그날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 출장지 식당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어머니 생일도 어머니 혼자 먹는 미역국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은지는 그 시각 회사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 어머니 사직서를 다시 읽었다. 처음에는 황당함이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어색한 감정이 올라왔다. 세 번째 읽을 때는 화장실 칸 안에서 은지는 조용히 손을 입에 가져다 댔다.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아팠다. 사직서 속 문장들, 특히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저는 항상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 번도 저를 보신 적이 없습니다. 은지는 자신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빠르게 되짚었다. 이번 주말에도 부탁드려요. 그 문자 보내놓고 바로 회의 들어갔던 것. 어머니가 답장을 안 보내도 그냥 오케이로 간주했던 것. 눈 뒤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지만 은지는 참았다. 화장실 칸 안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가장 큰 폭풍이 분 건 태용 쪽이었다. 태용은 아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가 비어 있었고 안방 옷장이 반쯤 열려 있었다. 여행 가방이 없었다.
신발장 위에 메모 쪽지가 있었다. 나간다. 잘 있어라. 태용은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57년 인생에서 아내가 가방을 챙겨나간 건 처음이었다. 아내가 제발 좀 어디 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날이 없었냐 하면 솔직히 없었던 건 아니었다. 잔소리가 심할 때, 명절에 피곤해 돌아와 밥이 늦었을 때. 하지만 막상 이렇게 진짜로 없어지니 이건 또 다른 문제였다. 전화를 걸었다. 안 받았다. 다시 걸었다. 안 받았다. 그는 부엌에 들어갔다. 아무것도 없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이 없었다. 된장찌개도 없었다. 밥도 안 되어 있었다. 태용은 잠시 그 앞에 서 있다가 다시 닫았다. 처음으로 아내 없는 집이 얼마나 작은지 느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단톡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준혁이었다. 아버지, 저 방금 복순 이모한테 들었는데요. 어제가 엄마 생일이었대요. 우리 아무도 못 챙겼어요. 화면 위로 읽음 표시가 떴다. 은지가 읽었고 태용이 읽었다. 한참 뒤 태용의 답장이 왔다. 아, 그게 전부였다. 준혁이 이었다. 아버지 지금 집에 계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집에 있다. 밥이 없더라. 준혁은 그 메시지를 보고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밥이 없다고 아들에게 메시지로 보내는 걸. 준혁은 태어나서 처음 보았다. 은지는 오후 내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화면을 보다가 어머니 사직서를 다시 읽었다. 주요 업무 내용 항목. 거기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다. 각종 경조사 준비 및 참석 동행. 은지는 그 줄을 보고 갑자기 기억이 났다. 올해 설에 어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했다. 그때 은지는 어머니, 그래도 제사 음식은 해주셔야 해요. 저는 방법을 몰라서요라고 했다. 그 말을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지금 그 말을 꺼내보니 이상하게 오싹했다. 제주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수님은 도착한 공항에서 미리 예약해둔 렌터카를 받았다. 면허는 있었다. 서울에선 오래 운전 안 했지만 면허 자체는 살아있었다. 소형차였다. 빨간색이었다. 수님은 처음 보는 빨간 소형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잠깐 멍하니 핸들을 잡았다. 이게 진짜 내가 하는 짓이구나 싶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은 어색함이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었다. 서귀포시의 게스트하우스였다. 제주올레 7코스 근처라고 나왔다. 가는 길에 유채꽃밭을 지났다. 노란 유채꽃이 4월 바람에 물결쳤다. 수님은 차를 한켠에 세웠다. 내렸다. 유채꽃 사이에 서서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한라산이 멀리 보였다. 바람이 불었다. 수님은 팔을 벌렸다. 처음이었다. 팔을 이렇게 그냥 벌려본 게.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건 정오가 막 지난 때였다. 주인장은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이름은 강미양이라고 했다. 서울에서 내려와 7년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고 했다. 첫눈에 봤을 때 눈빛이 따뜻했고 물어보지도 않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사람이었다. 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 달 살기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요즘 어머님 또래분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혼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오신 분들 보면 처음 며칠은 뭔가 죄책감 때문에 얼른 올라가셔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바람이 그게 다 날려보내줘요. 한 이틀만 지내시면 알게 되세요. 수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미양 씨가 이어서 말했다. 저도 그랬거든요. 서울에서 시어머님이랑 남편이랑 살다가 어느 날 트렁크 하나 끌고 제주도 왔어요. 일주일만 쉬고 다시 올라가야지 했는데 그게 벌써 7년이 됐네요.
후회 안 해요. 단 하루도. 수님은 방에 짐을 풀었다. 작은 방이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다. 정확히는 감귤밭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파랗고 넓었다. 수님은 그 창문 앞에 한참 서 있었다. 폰을 꺼냈다. 비행기 모드를 해제했다. 메시지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준혁, 은지, 태용 전부 다였다. 수님은 다 읽지 않았다. 그냥 화면을 잠갔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낮고 하였다. 어디선가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날 오후 수님은 생애 처음으로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되는 낮잠을 잤다. 2시간이나 잤다. 꿈도 꾸지 않았다. 일어났을 때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귤빛 하늘 아래로 바다가 물들었다. 수님은 그걸 보면서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할 여유가 나에게 있구나. 그게 이상하게 가장 많이 울컥했다. 수님이 제주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가족 단톡방에 오랫동안 아무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 그건 침묵이 아니었다. 각자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준혁은 출장지 호텔방에서 이틀 내내 퇴근 후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 은지는 하준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뒤 처음으로 직접 저녁을 차렸다. 두부조림과 계란 후라이. 하준이는 할머니 거랑 달라고 했다. 은지는 맞아, 엄마가 만든 거야라고 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용은 3일째 아침밥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해결하다가 결국 동네 해장국집을 찾아갔다. 혼자 앉아서 국밥을 먹으면서 맞은편 빈자리를 봤다. 아내가 없는 자리가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 제주에서 수님은 조금씩 자신을 다시 발견해가고 있었다. 첫날은 그냥 잤다. 낮잠을 자고 저녁을 게스트하우스 근처 포장마차에서 고등어구이 정식으로 먹었다. 오래간만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주문했다. 아무도 어머니는 그거 안 드시잖아요 라거나 엄마 저는 고등어 못 먹어요 하는 사람이 없었다. 둘째 날은 올레길을 걸었다. 7코스였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미양 씨가 추천해준 코스였다. 강정천을 따라 외돌개까지 이어지는 길이었다. 무릎이 버텨줄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견딜만 했다. 천천히 걸었다. 돌아보면서 걸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잠깐 멈춰서서 사진을 찍었다. 자기 혼자 셀카를. 생전 처음 찍어보는 혼자 셀카였다. 셋째 날 아침 미양 씨가 커피를 들고 마당에 나왔다. 어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잘 잤어요. 이렇게 곤하게 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눈도 안 떠졌어. 미양 씨가 옆에 앉으며 바다 쪽을 바라봤다. 잠시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미양 씨가 먼저 말했다. 가족들이 연락 많이 해요? 하루에 10번씩은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읽고 있어요. 읽으면 죄책감이 올라올 것 같아서요. 아직은 그게 싫어. 미양 씨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읽으면 또 거기 끌려가니까. 저도 처음에 딱 그랬어요. 일주일을 안 읽다가 열흘에 한 번쯤 짧게 잘 있다고 한마디만 보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머니, 그게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거기 있을 때는 아무도 저한테 잘 있냐고 안 물어봤거든요. 밥이 있냐, 청소가 됐냐, 시어머님 드실 건 챙겼냐, 그것만 있었지. 그런데 제가 사라지니까 그제야 잘 있냐고 물어오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게. 수님은 그 말에 손 속의 커피잔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저도 그게 제일 이상해요. 42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사라지고 나서야 내 연락을 기다린다는 게, 거기 있을 때는 존재감도 없었으면서 없어지니까 그제야 찾는다는 게
그 사이 서울에서는 태용이 처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용이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건 아주 드문 일이었다. 주로 준혁이 먼저 거는 편이었다. 전화벨이 2번 울리자 준혁이 받았다. 아버지, 출장 끝났냐? 오늘 올라가요. 그래. 태용이 잠시 침묵했다. 준혁도 기다렸다. 태용이 말했다. 준혁아, 네 엄마 생일 잊어버렸냐? 준혁은 조용히 있었다. 태용이 계속 말했다. 나도 잊어버렸다. 42년 만에 처음 잊어버렸어. 그날 새벽부터 골프 치러 갔거든. 엄마가 뭘 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준혁아, 나는 더한 게 뭔 줄 알아? 엄마 생일을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그게 일상이 돼버린 거야. 준혁이 낮게 내뱉었다. 아버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엄마한테 엄마 요즘 어때? 물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복순 이모한테 전화했더니 이모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지쳐도 너무 지쳐버린 거라고. 그게 듣는 게 제일 아팠어요. 태용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제주도에서 한 달 있겠다는 거 우리가 오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되냐? 아니요, 아버지.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엄마가 원래부터 이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야만 우리가 알아차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 진짜 씁쓸해요. 태용은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 했다. 그래, 씁쓸하다. 은지는 그 주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단톡방 메시지들을 전부 다시 읽었다. 지난 1년치였다. 어머니가 단톡방에 쓴 메시지들. 대부분은 하준이 어린이집 하원 확인 메시지거나 준혁아 저녁 뭐 먹고 싶어? 같은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소한 메시지들이 지금 보니 다르게 읽혔다. 어머니는 매번 먼저 물었다. 먼저 확인했다. 먼저 챙겼다. 그리고 아무도 어머니에게 먼저 물어본 적이 없었다. 은지는 스크롤을 아래로 내렸다. 자신이 보낸 메시지들을. 어머니, 이번 주 수요일 하준이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명절에 잡채는 언제 만드실 거예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도 부탁드려요. 은지는 손이 느려졌다. 마지막 메시지 앞에서 손이 멈췄다. 그건 부탁이 아니었다. 통보였다. 예의 바른 통보. 제주도에서 수님의 나날은 조금씩 색깔을 얻어갔다. 나흘째 되던 날 마침 게스트하우스에 새 투숙객이 왔다. 윤말순이라는 64된 여성이었다. 대구에서 왔다고 했다. 수님과 비슷한 처지였다. 시댁 제사 문제로 남편과 크게 싸운 뒤 며칠 혼자 바람 쐬러 왔다고 했다. 두 사람은 마당에서 저녁을 같이 먹었다. 미양 씨가 차려준 고등어구이와 된장국이었다. 말순 씨가 소주를 한 잔 따르며 말했다. 인터넷에서 봤어요. 시어머니 사직서 단톡방에 올린 분이요. 혹시 어머니 맞으세요? 수님이 잠시 눈을 크게 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순 씨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다. 한 잔 받으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만요. 진심으로요. 저희 세대 여자들이 다 대신 했어야 할 일을 어머님 혼자 용기 내서 하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을지 저는 알아요. 두 잔이 부딪혔다. 제주 밤바람이 불었다. 사직서는 수님도 모르는 사이 이미 퍼지고 있었다. 게스트하우스 단골 손님 중 누군가가 사직서를 캡처해서 60대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했고 그것이 다시 퍼져서 며칠 만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댓글 반응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이게 현실이지.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 나도 사직서 써서 보내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 부럽다. 이 언니 제주도 잘 놀고 오시길.
시어머님, 아직 안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가족들이 좀 고생해봐야지. 수님은 그 댓글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폰을 열어도 가족 단톡방 말고는 들어가지 않았고 가족 단톡방도 읽지 않고 있었다. 대신 말순 씨와 소주를 마시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30년 됐어요.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며느리는 그냥 집에 들어온 식모다라고요. 그때 저 웃으면서 넘겼어요. 화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말에 웃으면서 넘긴 게 다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괜찮다고 신호를 준 거니까요. 말순 씨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우리 세대 여자들이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희생이 아름다운 거라고. 근데 그게 미덕이 아니었어요. 그냥 착취당하는 법을 얌전하게 익힌 거였지. 그걸 이제야 알았으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또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 거잖아요. 두 여자는 오래 이야기했다. 소주가 두 병이 비워졌다. 말순 씨가 취기 어린 목소리로 웃으며 물었다. 어머니, 제주도 한 달 살기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 다시 올라가실 거예요? 수님은 잠시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글쎄요. 그건 아직 제주도에서 생각 중이에요. 한 달 안에 다 결정 안 해도 되잖아요. 저 이제 쉬는 중이거든요. 오래 쉬어본 적이 없어서 쉬는 법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말순 씨가 소주잔을 다시 들었다. 그게 맞아요.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어머니. 수님이 제주도에 온 지 열흘이 지났을 무렵 세상이 조금씩 수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사직서가 인터넷에 돌고 있다는 사실을 수님에게 처음 알려준 건 미양 씨였다. 미양 씨가 태블릿을 들고 마당으로 나오더니 조심스럽게 건네며 말했다. 어머니, 혹시 이거 보셨어요? 놀라지 마세요. 화면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열려 있었다. 제목이 시어머니 사직서 전문 공개 읽다가 울었다였다. 게시물 안에 사직서 사진이 올라가 있었다. 수님이 찍어서 단톡방에 올린 바로 그 사진이었다. 댓글이 4,200개였다. 수님은 태블릿을 들고 한참 바라보았다. 이게 퍼졌네요. 어머님 이야기 맞으시죠? 맞아요. 미양 씨가 살짝 망설이다가 댓글 화면으로 넘겼다. 수님은 화면을 내리면서 한참을 조용히 읽었다. 읽으면서 손이 떨렸다. 이게 우리 엄마 이야기 아닌가. 부모님 잘 챙겨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나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무서워졌다. 어머니 제주도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며느리 입장에서 읽었는데 나도 반성했다. 나도 이러고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미양 씨가 말했다. 어머니, 반응이 정말 엄청나요. 뉴스에도 올라올 것 같아요. 혹시 기사 나와도 괜찮으세요? 수님은 태블릿을 돌려주며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그냥 솔직하게 쓴 거니까. 이걸 읽고 자기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이미 충분해요. 그러다 한 댓글 앞에서 손이 멈췄다. 엄마한테 지금 바로 전화했다. 엄마가 왜 전화했냐고 하길래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다고 했더니 엄마가 웃으셨다. 이 글 보지 않았으면 못했을 것 같다. 수님은 그 댓글 하나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걸로 됐어요. 하지만 가족 쪽의 균열은 훨씬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수님이 제주도에서 열흘째 소식을 끊고 있는 동안 집에서는 조용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준혁과 은지 사이에서였다. 준혁은 어머니가 사라진 이후 처음으로 은지와 제대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하준이를 재우고 난 뒤 거실에서였다. 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은지야, 나 솔직하게 물어볼게. 엄마한테 하준이 봐달라고 할 때 엄마가 힘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한 거야? 은지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솔직하게 말할게. 힘드실 거라는 건 알았어. 근데 알면서도 그냥 부탁드렸어. 내가 직장을 포기하거나 하준이를 연장반에 넣는 것보다 어머니한테 부탁드리는 게 더 쉬운 선택이었으니까. 그게 맞냐 틀리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편한 쪽으로 간 거야. 그게 제일 부끄러워. 준혁은 그 대답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지가 계속 말했다.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나도 힘들었거든. 회사 다니면서 살림하면서 애 키우면서. 근데 내가 힘들다고 어머니한테 어머니도 쉬세요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어머니 힘드신 거 알면서 내 힘든 것도 알면서 그 사이에서 어머니한테 그냥 쌓아 올린 거잖아. 그게 잘못된 것 같아. 준혁은 창문 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아들이면서도 엄마한테 엄마 요즘 어때? 물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엄마는 항상 거기 있었는데 나는 거기 있다는 것만 알고 어떻게 있는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은지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사직서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 저는 항상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 번도 저를 보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문장이 계속 걸려. 읽고 또 읽어도.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하준이가 안방에서 자는 소리가 들렸다. 준혁이 천천히 말했다. 은지야, 나 어머니한테 직접 사과하러 제주도 내려가고 싶어. 은지가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 내려가면 어머니가 반겨주실 것 같아? 이제 막 거기 적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모르지. 근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이대로 서울에서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잖아. 어머니가 가신 이유를 알면서도 그냥 시간 지나기만 바라는 건 그것도 똑같은 방식이잖아. 은지는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여보, 혼자 가. 왜? 두 명이 같이 내려가면 어머니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 먼저 오빠가 가서 제대로 말씀드리고 나는 따로 내 방식으로 연락드릴게. 어머니한테 사과는 각자 해야 해. 한꺼번에 가서 단체로 머리 숙이는 건 또 우리 편의를 위한 거잖아. 준혁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제주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어머니한테 미리 알리지 않았다. 말하면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았다. 대신 게스트하우스 주소는 단톡방에서 어머니가 보낸 최초 메시지나 간다 메모 사진에서 우편함 주소를 보고 찾아냈다. 형사처럼 추적한 것이었다. 한편 태용은 혼자서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태용은 아내와 42년을 살면서 스스로를 나쁜 남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바람을 핀 것도 아니었고 폭력을 쓴 것도 아니었고 돈을 탕진한 것도 아니었다.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고 명절에 처가에 가는 것도 싫은 소리 없이 다녔다.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내 없는 집에서 열흘을 보내면서 태용은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남편이었는지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아무것도 없었다. 세탁기를 돌리는 법을 몰랐다. 어느 날 밤 다림질이 필요한 셔츠를 꺼냈다가 다리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냥 구겨진 채로 입고 나갔다. 쓰레기 분리수거 날짜를 몰랐다.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해서 물어봤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살짝 당황한 것 같았다. 태용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다.
자신이 42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 주 금요일 저녁 태용은 꽃집에 들어갔다. 꽃집 아주머니가 물었다. 어디 보내실 거예요? 아내한테요. 어떤 꽃 좋아하세요, 사모님이? 태용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 42년을 살면서 아내가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아내가 좋아하는 꽃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태용은 그 꽃집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를 실감했다. 꽃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사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걸로 한번 골라드릴까요? 태용이 고개를 끄덕였다. 꽃집 아주머니가 고른 건 수국이었다. 하늘색과 보라색이 섞인 다발이었다. 태용은 그걸 들고 나와 아파트 입구에 세워둔 차로 돌아갔다.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다. 아내 이름을 눌렀다. 전화가 갔다. 이번에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두 번째 벨소리에서 연결이 됐다. 여보세요. 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10일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태용은 할 말을 준비했는데도 막상 목소리를 듣자 입이 열리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님이 먼저 말했다. 전화는 왜 했어요? 태용이 천천히 말했다. 오늘 꽃집에 갔다. 꽃집에서 물어보더라고. 사모님이 어떤 꽃 좋아하냐고. 근데 내가 대답을 못했어. 42년 살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창피한 건지 슬픈 건지도 모르겠더라고. 수님은 말없이 들었다. 태용이 계속했다. 당신 생일도 잊어버렸고 꽃도 모르고 세탁기 어디 있는지도 이제야 알았어. 근데 수님아, 나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당신이 다 해주니까, 당신이 항상 거기 있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 미안해.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다 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국 좋아해요. 파란 거 좋아해요. 태용은 뒷좌석 수국을 바라보았다. 하늘색이 섞인 다발이었다. 우연히 맞았다. 태용의 눈이 뜨거워졌다. 전화기를 꼭 쥐었다. 알았어. 잘 있어. 전화가 끊겼다. 태용은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주차장 형광등이 차 유리에 흰 빛으로 번졌다. 60대 남자가 처음으로 아내 꽃을 샀다.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것이 너무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늦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만으로도 뭔가 조금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아주 조금. 다음 날 아침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수님은 아침 커피를 들고 나오다가 그를 보고 멈췄다. 아들 준혁이었다. 여행용 백팩을 맨 채로 마당 입구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 밑에 피곤함이 가득했다. 아침 첫 비행기를 탄 듯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미리 연락 안 하고 와서 미안해. 말하면 오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수님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맞아. 오지 말라고 했을 거야. 그래서 왔어? 응. 엄마가 싫다고 해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서울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엄마, 나 사과하러 왔어. 생일 잊어버린 것도, 그동안 엄마한테 어때? 라는 말 한 번도 안 꺼낸 것도 다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었어. 수님은 준혁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수님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지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들어와. 커피 마실래?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바다가 보였다. 제주의 아침 바람이 불었다. 수님이 먼저 말했다. 나 화난 거 아니야. 그건 알아줬으면 해. 그래도 돼요, 엄마. 화나도 돼. 화보다 지쳐 있어. 오래. 그걸 너희들이 몰랐던 거야. 아니, 알면서도 안 봤던 거야. 준혁이 낮게 말했다. 알아. 그게 제일 미안해. 알면서도 안 본 거, 그게 몰랐던 것보다 더 나쁜 거잖아.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일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배 한 척이 지나갔다. 수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밥은 먹었어? 아니요. 그럼 먹자. 여기 고등어구이 맛있어. 준혁이 처음으로 웃었다. 수님도 웃었다. 그 웃음은 화해가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이것이 시작이구나. 진짜 대화라는 게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준혁이 제주도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그 이틀 동안 두 사람은 처음으로 오래 이야기했다. 올레길을 같이 걸으면서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미양 씨가 차려준 밥을 같이 먹으면서 서귀포 이중덕거리를 천천히 걷으면서 말없이 걷는 시간이 더 길었다. 그 침묵이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았다. 준혁은 어머니 옆에서 걸으면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했다. 사직서에 적힌 역할들 말고 그 역할 뒤에 있는 사람. 고등어를 좋아하고 올레길을 좋아하고 파란 수국을 좋아하고 혼자서도 제주도에 올 용기가 있는 사람. 이틀째 저녁 두 사람이 마당에 앉아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던 중 준혁이 말을 꺼냈다. 엄마, 나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 물어봐.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고 싶어? 그 얘기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나 오늘 진짜로 듣고 싶어. 수님은 그 질문을 들으면서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살고 싶냐는 질문을 살면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것 같았다. 66살에. 수님은 천천히 말했다.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수채화 배우고 싶어. 옛날에 미술 배우고 싶었는데 돈 없다고 못 배웠거든. 그리고 걷고 싶어. 제주 올레길 전 코스를 다 걷고 싶어. 무릎이 아프면 쉬고 싶어. 누가 허락해줘서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면 그냥 내가 쉬고 싶어. 준혁이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하준이 봐주는 건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할 거야. 부탁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거.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 그게 맞는 거잖아. 의무감으로 보는 건 아이한테도 좋은 게 아니야. 엄마 그게 맞아. 그래야 해. 그리고 제사도 올해부터 바꿀 거야. 차례상은 간소하게 남자들도 같이 해. 아빠도 같이 하고 준혁이 너도 같이 하고 나 혼자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는 건 이제 안 해. 준혁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알겠어. 같이 할게. 아버지한테도 말할게.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겠지. 아버지가 뭐라고 할지 모르지. 엄마 아버지가 수국 샀잖아. 수님이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했어. 꽃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어떤 꽃 좋아하는지 몰라서 대답을 못했다고. 수국을 골랐는데 색깔이 맞았다고. 평생 처음 보는 아버지 모습이었어. 아버지 목소리가 그날 진짜 이상했어. 작고 조심스러웠어. 그 아버지 목소리가 나한테 제일 충격이었어. 수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제주의 저녁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수님이 말했다. 어색하더라도 하면 돼. 우리 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아버지도 나도 너도 이게 다 처음이야. 준혁이 올라가는 날 아침 수님은 게스트하우스 앞까지 배웅을 나왔다.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혁이 가방을 들고 돌아서다가 멈추더니 어머니를 안았다. 수님은 조금 놀랐다. 아들이 이렇게 먼저 안아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래오래 살아야 해. 엄마 거로 살아야 해.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수채화도 배우고 올레길도 다 걷고 그리고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이제는 진짜로. 수님이 아들의 등을 두드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 그럴게. 준혁이 떠나고 나서 수님은 마당으로 돌아왔다. 미양 씨가 커피를 들고 나와 있었다. 잘 가셨어요? 응. 잘 갔어요. 아들이 많이 컸어요. 이번에. 미양 씨가 커피잔을 건네며 말했다. 어머니는 이제 어쩌실 거예요? 한 달 다 채우실 거예요? 수님이 커피를 받아들고 바다 쪽을 바라봤다. 미양 씨, 예약 연장할 수 있어요? 미양 씨가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어머니 방은 어머니 거예요. 얼마든지요. 그 시각 서울에서는 은지가 퇴근 후 혼자 꽃집에 들렀다. 수국이었다. 파란 수국. 시어머니가 파란 수국을 좋아한다는 걸 준혁한테 들었다. 은지는 그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핸드폰을 꺼냈다. 오래 생각하다가 메시지를 쳤다. 어머니, 저 은지예요. 사직서 읽고 나서 한동안 뭐라고 연락드려야 할지를 몰랐어요. 뭔가를 쓰려고 할 때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전부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당연하게 굴었어요. 부탁드린다고 해놓고 실은 그게 부탁이 아니었잖아요. 어머니가 거기 계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잖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진심으로요. 제주도 좋으시죠? 바다 사진 한 장만 보내주세요. 보고 싶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수국을 꽃병에 꽂았다. 하준이가 달려오더니 꽃을 보고 물었다. 엄마, 이거 할머니 주려고 산 거야? 은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응.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꽃이야. 우리 집에도 두면 할머니 생각이 날 것 같아서. 할머니 언제 와? 할머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우리가 기다리면 와. 하준이가 꽃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다. 나 할머니한테 편지 쓸래. 엄마 종이 줘. 은지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5살짜리 아이가 편지를 쓰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눈 뒤가 뜨거워졌다. 은지는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 하준이 앞에 놓아주었다. 하준이가 크레용을 집어들고 진지하게 앉았다. 삐뚤빼뚤 글씨가 천천히 써졌다. 할머니, 나 보고 싶다. 빨리 와. 5살의 편지였다. 제주도에서 수님은 이틀 뒤에 은지의 메시지를 받았다. 읽었다. 한참 읽었다. 그리고 답장을 쳤다. 은지야, 나도 솔직히 말할게. 나도 잘 몰랐어.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말을 했어야 했는데 나도 말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은지 너 혼자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 다 서로한테 솔직하지 못했던 거야. 앞으로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자. 나도 그럴게. 바다 사진 보낼게. 많이 예뻐. 그리고 창문 앞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보냈다. 은지의 답장이 왔다. 어머니 진짜 예쁘세요. 그리고 어머니, 하준이가 편지 썼어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사진 한 장이 왔다. 종이 위에 크레용으로 삐뚤빼뚤 쓰인 글씨. 할머니, 나 보고 싶다. 빨리 와. 수님은 그것을 보고 한참 웃었다.
그러다 눈물이 났다. 웃으면서 우는 것이 이런 거구나 생각했다. 서울로 돌아온 건 예정된 한 달보다 조금 더 지난 뒤였다. 50일째 되던 날이었다. 수님이 스스로 결정했다. 충분히 쉬었다. 충분히 생각했다. 이제 돌아가도 좋을 것 같았다.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돌아가고 싶어졌기 때문이었다. 그 차이가 중요했다. 미양 씨가 공항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서귀포 시내를 천천히 달렸다. 미양 씨가 말했다. 어머니, 서울 가셔도 꼭 기억하세요. 지쳐도 말하는 거, 아픈 거 숨기지 않는 거, 하기 싫은 거 하기 싫다고 하는 거, 그게 어머니를 지키는 거예요. 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미양 씨가 말 안 해도 가르쳐 줬어요. 50일 동안 눈으로 보면서 배웠어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줄 알게 됐어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공항에서 출발 게이트로 가다가 수님은 잠깐 발걸음을 멈추었다. 면세점 앞이었다. 안으로 들어가 작은 수채화 물감 세트를 하나 샀다. 제주도 기념품 코너에 있던 것이었다. 초보용이었지만 색깔이 예뻤다. 수님은 그것을 가방에 넣었다. 서울 돌아가면 동네 문화센터에 수채화 강습이 있는지 알아볼 생각이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준혁과 은지가 나와 있었다. 하준이도 있었다. 하준이가 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할머니. 수님이 쪼그려 앉아 하준이를 안았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괜찮았다. 하준이가 귓속말을 했다. 할머니, 나 편지 썼어. 집에 있어. 편지를?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엄마가 할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신다고 했어. 수님은 하준이를 안은 채로 은지를 바라보았다. 은지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응. 잘 있었어? 어머니 덕분에요. 진짜로요. 준혁이 가방을 받아들었다. 태용은 공항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 오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서툴렀다. 된장찌개는 간이 좀 세고 나물은 생으로 그냥 무친 것 같았다. 하지만 밥이 있었다. 태용이 처음으로 밥을 지었다. 태용이 부엌에서 나오며 어색하게 말했다. 왔어. 수님이 식탁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한 거예요? 맛이 어떨지는 보장 못해. 간이 좀 셀 거야. 수님이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다. 짰다. 꽤 짰다. 그런데 이상하게 맛있었다. 형편없는 요리가 이상하게 맛있는 건 만든 사람이 처음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했다는 걸 아는 맛이었기 때문이었다. 맛있어요. 태용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거짓말 마.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태용이 말했다. 다음에는 좀 더 잘할게. 유튜브 보면서 배웠는데 아직 멀었어. 수님이 그를 바라보았다. 유튜브 보면서 배웠다는 말을. 태용이 스마트폰으로 요리 영상을 보는 모습을 상상했다. 혼자 부엌에서 흉내내는 모습을. 수님이 피식 웃었다. 그래요. 다음엔 같이 해봐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것이 새로운 계약이었다. 서류도 없고 도장도 없는 계약이었다. 그러나 이전의 42년보다는 훨씬 진지한 계약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각자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시작하는 계약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수님은 안방에 들어가 여행 가방을 정리했다. 맨 아래에서 수채화 물감 세트가 나왔다. 수님은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내일 문화센터에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거실에서 하준이 소리가 들렸다. 은지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태용이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는 소리가 들렸다. 집이 조금 달랐다. 아주 조금이었다. 그러나 달랐다. 수님은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밤 공기가 들어왔다. 차갑고 건조했다. 그래도 숨을 깊이 들이켰다. 이상하게 서울 냄새가 났다. 50일 만에 돌아온 집의 냄새가 낯설지 않았다. 수님은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이 집이 싫었던 게 아니었구나. 이 집 안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게 싫었던 거구나. 이제 다시 찾아왔으니 이제 이 집에서 나로서 살아야지. 수채화 물감 뚜껑을 열었다. 12가지 색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파란색이 가장 예뻤다. 수국색이었다. 제주 바다색이었다. 수님의 색이었다. 그림은 내일부터 배우면 됐다. 마지막까지 감동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